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득이하게 공지한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이라도 여기서도 또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경을 써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영상 수업의 경우는 50분 수업이 아니라 25분, 1시간 25분 수업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업이 짧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항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사실 비대면으로 50분을 집중해서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25분을 50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뭐 법은 아닌데 그런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5분짜리 수업 두 개를 들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점검은 하지 않을 테니까 뭐 출석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시험 생각하시면 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진화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수업에서 뭐 진화론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진화론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진화론은 가장 인기 있는 theory, 이론이죠.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 진화론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을 이제 세 개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제 막시즘이고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심대한 영향을 끼쳤죠. 물론 이제 뭐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이죠. 세계를 둘로 나눴고 그리고 무수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 끔찍한 이론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이제 마르크스 이론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끔찍한 이론이긴 해도 또 마르크스 이론이 이론으로부터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푸른 곰팡이는 어찌 보면 해악이죠. 푸른 곰팡이 여러분 집안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빵을 사놨는데 푸릇푸릇 색깔이 바뀌었어. 보니까 곰팡이야. 그것도 끔찍합니다.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배탈 나겠죠. 곰팡이를 뭐에 쓰겠습니까? 자, 근데 곰팡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곰팡이든 또 그래 곰팡이가 있어야 쉽게 썩어야 거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분해가 돼야 이게 지구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렸습니다. 곰팡이도 안 피고 안 썩어요. 큰일 나겠죠. 뿐만 아니라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 항생제죠. 항생제를 추출하는 이제 성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악한 이론이라고 해도
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 배울 게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별해내고 구분해내는 것이 이제 또 사람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다 영향을 받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우리 분단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뭐 등등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싫든 좋든 중대하다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 융 이런 심리학자들이 미친 영향이 또 어마어마하죠.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등장을 해서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게 된 굉장히 좀 더 이해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스스로를 이제 의식,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깨있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의식, 이성, 합리성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느낌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창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아예 경험 많이 하겠죠. 저도 이제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꿈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진짜 그 뭐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오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는 어떤 무의식의 작용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은 프로이트 이론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공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근데 마르크스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극적인 그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사입이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다윈은 다릅니다. 다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을 빼면 뭐 제가 다윈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제 부류의 사람들만 안 좋아하지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다 다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윈의 이론이 진화론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 다윈이 이제 1809년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제 200주년, 탄생 200주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200년, 탄생 이후 200년이 지나면서 진화론은 정말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고 또 학자들이 이제 기꺼이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그 중요한 이론이 됐습니다.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자, 하긴 진화 앞에 붙으면 다 돼요.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진화 뭐 역사도 진화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도 진화론적으로 볼 수 있고요.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생물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진화론은 그 현대의 모든 이론에서 이론의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전종환 교수님이라고요. 몰라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진화 심리학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지금 뭐 대학에서 진화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은 다윈의 진화론을 가리켜서 인류 최고의 과학 이론이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리다. 최고다. 그리고 뭐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수업 시간에도 최지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서슴지 않고 다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과학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윈이고,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자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최고의 과학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과학계의 슈퍼스타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사실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똑똑한 분들이 다윈의 이론에 이제 열광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종교색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했고, 데카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데카르트가 뭐 저기 그 서양 사람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처럼 세계는 하나가 됐다. 그래서 뭐 동양 서양 가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없어졌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문화도 하나가 돼서 이게 점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물론 저는 뭐 넷플릭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의 문화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쩌면 역사적인 현상이죠. 넷플릭스는 지역색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또 잘하는 나라 있으면 또 다른 나라에도 맡기고, 그래서 전 세계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심지어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뭐 가스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펠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에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거기 뭐 저기 소감을 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쫙 달립니다. 그 뭐라고 달리냐 하면 가사가 뭔지 내가 이해는 잘 못하지만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돼 가는 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 색깔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 색깔은 점점 옅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모습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사상가들이 세상을 바꿔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상가들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점점 이제 무신론적인 사유가 이제 강해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기토 숨 에르고, 라틴어인데 에르고는 그러죠. 코기토는 라틴어의 특징은 그리스어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에 주어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재밌어요. 그래서 동사만 보면 주어의 인칭,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기토 그러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숨은 영어로 하면 am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코기토 코기토 숨 에르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비동사의 숨은 그러니까 숨은 m이 되는 거죠. 나는 있다예요.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숨 에르고 그러므로 나는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번역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전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고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고 나는 뭐 나라는 주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회의 주체로 인간이 그 전면에 나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차츰 이제 종교의 영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무신론이 대세가 됐는데 이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생명 현상을 어떻게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윈이 진화론을 갖고 진화론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래로부터의 생명 현상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무신론적 사고를 갖고 생명 현상을 과학의 언어로 설명한 최초의 이론이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도 무신론적인 사고는 있었고요.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상가가 주전 1세기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이제 1판 내고 절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죠. 전문가들만 사고 더 이상 이제 주문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그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를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신론자가 쓴 글인데 와, 야, 근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이런 사유를 했다는 것, 굉장히 모던하거든요. 글이 굉장히 모던합니다. 물론 이제 뭐, 모던하다는 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지금 방식으로 모던한 건 아니죠. 당연히.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는 산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운문에 가깝고 시에 가깝습니다. 서사시라고는 할 수는 없죠. 뭐 거기 딱히 뭐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대인이 읽어도 야 현대인의 사고와 비슷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만큼
이건 탁월한 책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루크레티우스가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고를 펼치고, 그리고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신이라든지 이데아 이런 것은 이제 치워버리죠. 반박하고 철저하게 유물론적.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오직 물질뿐인 거예요. 유물론은 간단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고, 그리고 물론 정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정신은 있긴 하지만 그 정신 세계라고 말하는 거, 신적인 존재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원자 이런 것들이 물질을 이뤄서 물질을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이 물질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워낙 탁월한 글이기 때문에 루크레티우스의 그 책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유물론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단적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그랬던 이론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적인 역량, 그리고 글의 깊이라든지 사유의 깊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축구선수 호날두 보면 지금이야 이제 좀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한참 때 보면 잘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요건 일단 치워두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날두를 딱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그런 스타일, 유형의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교만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몸에 뱄으니까. 차라리 이제 메시 같은 스타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호날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노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호불호를 떠나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고 축구 천재이고 그런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루크레티우스도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대 다수였고,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1500년 동안 잊히게 되죠. 잊힌 상태로 있다가 그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우연히 발견됩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아주 우연히 발견이 돼서 사장될 수 있었던 책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그때도 센세이션이었죠. 와, 이런 글이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 당시도 루크레티우스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론이었지만 하여간 그걸 떠나서 탁월한 책이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루크레티우스도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책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루크레티우스가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는 루크레티우스의 그 통찰 대단한 겁니다. 와, 멋지다. 멋져. 우리하고 딱 맞네. 근데
시예요. 시. 그러면 과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과학은 철저하게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돼요. 아니면 계산을 해내든지 수학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 아니죠. 루크레티우스가 뭐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수학적으로 뭘 증명해내라고 그러겠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검증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어떤 실험을 하라고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볼 때 위대한 사상가이긴 했으나 그리고 그들이 과학자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이론을 제시하긴 했으나 온전히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다윈이 딱 등장해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철저하게 과학의 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었고 유사일의 최초의 일이다. 처음 있었던 게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계에서 보면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윈이 관찰을 하잖아요. 새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층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화석을 관찰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빅뱅 이론하고 진화론은 과학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이론을 갖고 우주의 시작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이제 빅뱅이 그리고 생명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과 발전은 그 진화론이 이제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론이 굉장히 과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론이 되겠고 뭐 큰 어떤 그 외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되겠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뭐 이 두 이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과학이 뭔가 이제 더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틀을 하여간 만들어 놓은 이제 중요한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 진화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근데 이제 진화론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과학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